잘 걸으시다가 어르신이 언젠가부터 걸음이 좀 느려지시고 허리가 좀 숙여지시고 또 언젠가부터는 지팡이를 짚으시다가 조금 더 지나시면은 거동을 못 하시는 상태. 운동 따로 생활 습관 따로 하는 방식으로는 생활 습관 교정 진정한 내 허리의 퇴행을 늦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인이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법이란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뭐 강의 그림 자료 설명 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면은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리할 부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사례 들으시면서 같이 본인 관리에 응용하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인이 허리 통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형외과나 일반적인 표준적인 의학에서 젊은 사람에 대한 질환에 대한 설명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질환 설명이 따로 그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에 대한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 자체가 렉 걸려서 예. 시작할게요. 예. 다시 돌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네, 돌아왔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통증을 관리하는 법이랑 연세 드신 분이 통증을 관리하는 법은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20대가 아플 때, 40대가 아플 때, 60대가 아플 때, 80대가 아플 때가 많이 다르겠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일반적인 관리법은 대부분 좀 젊은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통증을 관리하시는 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약만 먹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통증 약 같은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약을 먹는데 이렇게 몸에 부작용이 많지가 않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드시는 약이 많은 상황에서 젊었을 때처럼 통증약을 계속 같이 드시다 보면은 약 자체가 노화를 촉진하는 면도 있고, 약 자체가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키고, 또 약을 먹은 것 자체가 다른 약물, 다른 치료를 하는 약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전체적인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랑 뭐가 어떻게 달라서 어떻게 관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질문 주시면은 차분하게 답변 드리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노화라는 것 자체가 아직 현대의학에서 잘 정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늙으면은 젊었을 때랑 뭐가 다른데, 이게 과연 뭐가 다른지, 우리가 노쇠라는 것들을 의학적으로 최근 정의해서 노년내과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통계적으로 어떠한 경우까지 나빠지면은 다시 거꾸로 못 돌아오는 상태를 어떤 의미에서 노쇠 뭐 그런 식으로 정의한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형태 자체를 노화라고 딱 집어서 얘기가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노화 자체에 대해서, 허리와 노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수명을 얘기하고 건강 수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뭐 얘기를 할 때, 이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보통 건강한 상태,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뜨는 시기까지를 수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 수명이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건강 수명은 그거에 못 따라주시게 되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활발한 활동을 못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의미에서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일 때는 건강 수명에 대한 그 관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 중반, 곧 후반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건강 수명이 그 기대 수명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건강 수명을 지키는데 보통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 정형외과 의사로서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는 협착증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MRI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저보다 제가 레지던트하게 한 10년쯤 전이었으니까 80년대, 70년대 사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허리 치료 자체, 협착증 자체 치료가 적극성을 좀 띠기가 어려웠었거든요. 협착증 자체 치료가 규명도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그래서 노화라는 건 결국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노화와 건강수명, 허리를 어떤 관계로 보셔야 되냐면 보시는 게 좋으시냐면요.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은 천천히 걸으시다가 원래 잘 걸으시다가 어르신이 언젠가부터 걸음이 좀 느려지시고 또 언젠가부터는 허리가 좀 숙여지시고 또 언젠가부터는 지팡이를 짚으시다가 조금 더 지나시면은 거동을 못 하시는 상태, 집 밖으로 못 나오시는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누구나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엔 그런 걸 늙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슨 병환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은 경우가 협착증이 진행하면서 결국 보행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협착증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은 평생 진행하지만 이 평생 진행하는 협착증에서 아파하는 시기가 평생 아파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파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이 되기 전까지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어떤 치료를 노인분들이 뭐가 다른 거냐면요. 일정 기간 동안 활동량이 떨어져 버리면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옛날에는 30분을 걸었었는데 이게 30분 동안 예를 들어 300m를 갔다고 치는데 내가 언젠가부터는 40분을 들여야 300m를 갈 수 있다. 이것도 그게 추세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것도 내 몸이 노쇠해진 거일 가능성이 늙은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에는 내가 30분 걸어도 안 아팠었는데 요새는 내가 20분만 걸으면은 아프다. 그래서 20분까지는 안 아프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내가 안 아프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노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분들은 제가 어르신들 진료실에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들은 특히나 어르신들이 모든 걸 통증 위주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허리 통증은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관리하는 거지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 또 신경이 어느 정도 감각신경 손상이 있으신 분, 운동신경 손상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도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몸이 늙으면은 뭔가 활동하는 게 다 부대껴서 어딘가가 아파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몸이 늙은 상태가 됐을 때 이걸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재활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몸을 끌어올리시는데 내가 아픈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프면 안 아프면 좋지. 그게 받아들여야 된다니. 그럼 통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때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로 아픈지 이걸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한점을 자주 드리는 말씀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주사를 맞고 좋은 수술을 해서 안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내 스스로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진료실을 볼 때 보면은 내 MRI가 어떻게 생겼고 내 엑스레이는 어떻게 생겼고 수술은 어떻게 되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 대부분 내가 그럼 환자분께서는 어르신께서는 뭐 할 때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설명을 잘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허리도 힘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때 더 아프고 뭐 할 때 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피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30분 서 있으면 아프면 20분 서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20분씩 쓰는 거를 오랫동안 하면서 다른 근력 운동이라든지 식사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해서 몸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를 하면은 이 20분씩 걷다가 30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20분밖에 못 걸어지는데 내가 뭐 그러니까 30분 걸으면 아프다는 걸 모르면은 걷다 보면 나는 아프다. 1시간씩 계속 쉬지 않고 걸으시면서 주사랑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1시간씩 계속 걷게 되시면은 결국은 그게 통증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주사 치료나 약물이 건강해지고 회춘에 이르게 하는 약이 아니라 대부분 소염작용과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들입니다. 따라서 죄송합니다. 약물 치료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되 안 아프게 하는 걸 더 우선으로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스스로 먼저 찾아서 그 행동을 완전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하실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분 서 있으면 아프면 20분 서 있고, 내가 서 있을 때 아플 때 자세가 몸을 너무 과도하게 제치고 있다면은 몸을 약간 숙이고 서 있어 보고, 내가 걸을 때 아프다면은 똑같은 꼭 걸어야 되면 지팡이를 이용해서 걷는다든지, 내가 전체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것 같으면 근력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동작을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 내가 뭐 할 때 아픈지를 잘 설명하는 게,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많은 경우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증 관리 중에 매우 잘못된 것이, 저는 아프면 불안하고 화가 나서 용안의원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해서 내가 이 아픔 통증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들 생업이 있고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건 너무너무 이해는 잘 되긴 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망가지는 과정에서 허리가 불편하고 엉덩이가 불편하고 다리가 당기는 건데,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질적으로는 환자분들께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충분히 생각해 오지 않으시면은 짧은 진료 시간에 그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의사랑 상의를 해서 내 생활 습관을 고칠 거를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진료 환경상.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플 때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고 뭐 할 때 덜 아파진지 찾아서 덜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덜 아픈 상태로 일정 시간 기다리고 무리하지 않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 가면은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거나 소염제를 드리는 거지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이란 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때 하는 거지, 대부분의 경우 그냥 통증 치료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뭐 할 때 아픈지를 충분히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생활 습관에서 안 아프게 하는 방식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불편하실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 가는 방향이 어떤 거를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게 현대의학을 활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증이 있을 때 활동량을 좀 줄이고, 그럼 이 활동량을 줄인 상태에서 통증이 없으면은 내가 다시 어떤 식으로 활동량을 늘려야 될까? 일정 기간 쉬어보고 통증 치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아픈 것보다 내가 생활 습관을 고쳐서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운동이랑 너무 가깝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동도 생활 습관 교정이 돼야 운동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코어 강화를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코어가 허리를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평소엔 꼬부정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럼 코어 강화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저는 어느 정도 코어 강화에서 느낌을 좀 얻으신 분이면은 하루에 5분씩 3번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그 5분 운동할 때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걷고 말하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생활 습관이 바뀌는 거지, 운동 따로 생활 습관 따로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진정한 생활 습관 교정, 진정한 내 허리의 퇴행을 늦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코어에 대한 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하려고 하시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코어를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들, 아랫배에 서서, 제가 보드에 서서 체중 이동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연습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 느낌을 일상생활로 확장하려고 하시는 게 여러분이 관리하는데 중요하십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 질문에 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목련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꼬리뼈 통증은 왜 생기나요? 앉으면 꼬리뼈가 많이 아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꼬리뼈 자체에 통증이 생기는 거는 외상을 제외하고는 원인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꼬리뼈가 앉으면, 그러니까 닿는 부분이 아프신 거라면은 꼬리뼈에 어떤 외상, 엉덩방아 찢거나 그런 외상적 원인 때문에 그러실 가능성이 크고요. 꼬리뼈에서 닿는 부분이 아니라 닿는 것보다 조금 위쪽이 불편하시다면은 이게 협착이나 아니면은 하부 요추, 천추랑 이어진 쪽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증을 전이통, 그러니까 아픈 건 좀 더 위쪽이지만 약간 더 아래쪽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목루님은 일단은 앉으면 꼬리뼈가 많이 아프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정 기간 동안 병원 가서 상담해 보시는 건 괜찮은데, 어떤 타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셨으면은 한 1, 2주 정도 쉬어줘서 낫는 거를 보셔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안 낫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안 낫는 게 정 어려우시다면은 푹신한 방석,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닿는 부위가 아프다면은 양쪽에 수건을 깔고 아니면 동그란 도넛 형태로 닿는 부분을 띄우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해보시고, 그게 생활 습관을 고쳐서 내가 안 아프게 하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병원 가서 상담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왼쪽 다리 오금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일어나면 아파요. 전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바깥쪽 오금에서 종아리 바깥쪽까지 쭈루루 이르는 방사통이 생기기도 해요. 원인이 뭘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환자분이 느끼시겠지만 찌리로 쭉 이어지는,
보통 이 말에 그냥 이거는 신경성 통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통이나 뭐 관절통 같은 경우는 관절 문제가 있는 관절 부위에 문제가 있는 근육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아래 위로 길게 뻗치지 않습니다. 근육이나 관절은 그 부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신경통은 대부분 다리가 아파도 그러니까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아픈 양상의 범위 부위를 보면은 공통점이 무릎에서 안쪽 바깥쪽이 아프면 무릎이랑 공통점이 있는 거겠죠. 무릎 관절이랑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종아리 아래 발목 위쪽부터 종아리 위쪽까지 쭉 아프면은 그리고 그게 허벅지까지 이어지면은 그게 허리에서 떨어지는 특정 신경의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쭈루루 내려가는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방사통, 신경통이 있으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왼쪽 다리 오금이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면 아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이거는 환자분이 누웠다 이거를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한 대부분 환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보통은 앉았다가 오금이 앉아 있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면 아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왼쪽 다리 오금이 불편하시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제일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일어날 때. 왜냐하면 이게 힘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무릎이 실제로 아파 보신 분들은 아세요. 일어나지를 못하지 일어나면 대강 걸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에 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 무릎이 아파야 됩니다. 그 순간 무릎이 아파야 돼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환자분이 앉았다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날 때 아프신 거는 보통 무릎이 아픈 건 맞는데 그러니까 행동에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불편하신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릎 자체의 통증이 심하신 분은 오금도 아프다고 무릎에 힘이 떨어지는 순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금도 아프다고 하지 무릎 앞쪽이 더 아프고 오금도 아프다고 하시지 오금이 전체적으로 먼저 나와서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환자분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냥 임상가로서 제가 환자를 못 봤지만 조심스럽게 추정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무릎의 통증도 있으시고 방사통도 있으신데 방사통적 요소가 좀 더 커서 무릎 전체의 통증도 약간 방사통이랑 좀 섞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통이 조금 더 크시고 무릎의 통증도 있으신 정도로 환자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릎의 통증이 있는 원인은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원인은 그 환자분들이 그냥 무릎의 통증이라고 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급성의 외상이 다친 게 있으시면은 뭐 그 외상 자체 원인을 찾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퇴행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착증과 다리의 방사통도 내가 허리 자체가 갑자기 뭐 다치거나 번개치는 것처럼 많이 아프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으면 그냥 협착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허리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이 누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자체로 아파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무릎의 관절염이랑 허리의 협착증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질환에서 무릎의 관절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것처럼 허리 질환에서 협착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거의 변형 형태라고 돼 있는 거고 퇴행이라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되게 폭넓은 말이기 때문에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다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뭐 전방 십자가 난데 손상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되고 뭐 전방전이가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척추도 퇴행성 관절염이 자라고 디스크가 터져도 퇴행성 관절염이 자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착지는 협착증이고 무릎 질환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절염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환자분들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의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요. 영상이라든지 의사들이 보이는 현상, 사람 몸에 대한 현상을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실은 형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형태 자체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몇 가지로 분류되는 진단명들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진단명을 말씀드리는데, 이 진단명을 환자분들이 찾아서 공부하면은 환자분은 아주 초기이거나 이 진단과 다른 진단이 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진단에 대한 설명을 쫙 찾아서 공부하시면은 너무 불안하시고 관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병이 많아서 질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릎이 아픈 거, 방사통, 신경자극 통증이 있고, 그리고 그냥 무릎에 약간의 관절염이 있다 정도로,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행복한 토끼님께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 뭔가를 꼭 짚고 일어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꾸 자극이 되는데 무릎을 비비면서 자꾸 일어나시면은, 그러니까 한동안 자극을 안 주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픈 게 줄어드실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많이 아픈 게 아니라고 계속 똑같은 자세를 반복하시면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 할 때 아픈지 설명이 가능하시면은 누웠다 일어날 때도 뭔가 뭐 작은 턱 바지 같은 걸 옆에 둬서라도 손을 좀 짚고 일어나든지 해서 무릎에 떨어지는 부하를 낮추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게 환자분이 하루 종일 덜 불편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거를 한 일정 기간 반복하면은 저절로 그 문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오금 방사통은 일어날 때 생기는 건지 걸을 때 생기는 건지 불분명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으로 조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 연세가 드시면은,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은 내가 보통은 안 아프길 바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아픈 걸 감수해야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허리 치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갑자기 너무 오래돼서 이미 몸이 좀 늙어버리셨어요. 감각신경 손상이 이미 와 있고 운동신경 손상, 마비도 어느 정도 와 계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치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젊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신경을 살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통증은 좀 줄어들었지만, 자세는 좀 좋아졌지만 다리에 시리고 무딘 게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이미 수술 전에 피부를 1분 꼬집었다 떼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피부보다 훨씬 더 예민한 신경을 1년? 길게는 뭐 5, 6년? 그렇게 막 꼬집어서 시리고 무딘 느낌이 수술 전에도 이미 있었고 다리 힘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꼬집었던 걸 딱 떼버리고 나면은 그 꼬집혔던 자리에 감각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감각이 정상으로 안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시리고 무딘 느낌은 시간이 가면은 서서히 덜해지긴 하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꼭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그걸 아픈 걸 없애려고 근처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신경 쓰면 더 안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감각신경 손상은 감각신경이 상해 있는 느낌은요, 보통 이게 시간이 잘 치료가 되면, 환자분들이 잘 극복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생각해보면 그 느낌은 평생 납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관리가 좀 낫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는 그거를 못 느끼는데, 내가 신경 쓰면은 시리고 무딘 느낌이 남아있는 걸 느끼는 정도로 남는 거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일 해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그게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그걸 자꾸 계속 떠올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통증에 대해서 점점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신경을 더 쓰다 보면은 그 자극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진다는 느낌도 받게 되시고, 이런 통각을 자꾸 느끼시는 게 결국 노화를 촉진하시거든요. 우울감을 늘려버려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이 불편한 게 해소가 안 됐으니까 나는 뭔가 안 나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환자분 몸이 늙어버린 거고, 늦은 시기에 치료를 해서 감각신경 손상이 와버린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걸 신경을 안 써야지, 그걸 신경을 안 써야지 재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최소한으로 받으시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이걸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재활을 잘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증 자체에서 시리고 못, 그러니까 수술 후에 남아있는 시리고 무딘 느낌은 수술이 늦어서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것도 작은 경우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이 늦어져 생긴, 수술 전에 있었던 감각신경 손상을 느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께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환자분들이 그걸 잘 이겨내고 극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보단 나은 내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머리가, 잠깐만요. 제가, 질문 내용이 좀 많은데요. 머리가 아프고, 두통 있고, 안압이 상승하는 느낌이시고, 척수에 희끗희끗 보이고, 목 뒤 가운데 주사처럼 또 꼭꼭 걸리고, 담 걸리고, 온몸이 돌아다니면서 화끈거림. 제가 그냥, 요분 질문에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자꾸 아픈 데가 돌아다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픈 데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통증 부위가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오른쪽이랑 왼쪽, 우리가 MRI상 협착은 비슷하게 있는데, 한동안은 오른쪽이 아프다가, 한동안은 왼쪽이 아프다가, 한동안은 오른쪽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이 통증 양상이 바뀌시면은 불안해 하세요. 내 협착의 상태가 바뀌었을까봐. 여기가 더 튀어나왔다가, 여기가 더 튀어나왔다가, 여기가 더 튀어나왔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눌려있는 정도가 여기가 5의 강도로 눌려있고, 여기가 4의 강도로 눌려있다고 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게 5가 아플 확률이, 5 정도로 눌린 게 아플 확률이 80%면, 4 정도 아픈 확률은 6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눌려있다고 언제나 계속 아픈 게 아니라 80% 확률이면은 20% 순간에 안 아프겠죠? 이게 그리고 50% 확률이면 5 정도 순간에 안 아프겠죠? 이런 식으로 통증이 생겼다 없었다가 각자가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 몸이 한 군데를 꼬집으면은 긁는 건 잘 못 느낍니다. 한 군데 통증이 더 크면은 덜 아픈데 통증을 좀 잘 못 느끼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래서 통증 자체가 돌아다닌다고, 오래 돌아다니면은 심한 통증의 가능성이 오히려 적습니다. 심한 통증의 가능성이 적고, 구조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부위가 특정한 동작을 할 때 반복적으로 아픈 게 문제가 있는 거지, 너무 신기하게 여러 군데가 돌아다니면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더 병원 가서 설명도 잘 모르니까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저명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이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찌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우리하기도 하고, 콕콕 찌르기도 하고, 되게 다른 감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 예민한 그 감각 하나하나가 감각이 다 다르니까 원인이 다 다를 거라는 식으로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때 예민하게 느껴서 그렇지, 대부분의 경우 그냥 통각이랑 아프다는 걸로 그냥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프지는 않은데 당기고, 아프지는 않은데 우리하고, 그렇게 보시면은 내 불편감을 정량적으로 관리가 안 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르신들의 통증을 관리할 때 하나도 안 아프길 바라시면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3개가 아팠다면은 전체적으로 내일
내가 하루 더 지내봐서 내일 내가 일상생활하다 이 3개가 4개가 되면은 내 생활 습관을 점검하셔서 뭔가를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오늘 전체적으로 3개가 불편하다가 내일 2개가 불편하면 활동량을 늘리셔야 되는데 이걸 전체적 감각에 따라 통증을 다 따로 분리해서 이걸 합치지 못하시면은 내가 오늘 몇 개 불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느낌 다 그냥 다 통각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어느 정도 아프다 라는 식으로 환자분이 자기의 통증을 판단하셔야지 이거를 뭐 요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 이건 다른 거니까 이 느낌은 괜찮고 이 느낌은 더 심해졌어. 그러니까 이건 더 심해진 게 아니니까 내가 더 아파져도 활동량을 늘려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픈 통증은 하나로 합쳐서 내가 전체적으로 몇 개 아픈지를 스스로 매일매일 평가하시면서 생활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3 정도 오늘 3 정도 아팠는데 3 정도 아플 수 있는 양을 3 정도 통증 크기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3 정도의 통증으로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시고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와 계시고 신경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0이 되는 걸 기대하실 수가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그럼 내가 이 3 정도가 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상태로 관리하면서 내 활동량을 늘리시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 통증을 조절해서 활동량을 늘리시잖아요. 그럼 승리의 기억이 있으셔서 이 아픈 것도 별로 아프다고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통증을 잘 관리해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서 활동량을 늘리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통증은 비슷하지만 훨씬 덜 힘들어 하시고 훨씬 더 행복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 만성 통증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빨리 약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다 필요 없고 주사 달라, 약 달라. 설명 듣는다고 낫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신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제가 약을 드리긴 드리고 주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환자분들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식으로 통증을 잊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평균적인 생활에서 평균적으로 아픈 거는 생활 습관으로 안 아프게 만드시고 재활로 안 아프게 만드시려고 하시면서 약물과 주사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아프면 진료받아서 치료하면 된다. 통증을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소나님. 완소나님께서 비슷한 질문 주셨네요. 허리가 뻐근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거하고 뻐근한 거 차이를 거의 모르겠네요. 보통 전 이거를 그냥 환자분이 불편함 정도로 그러니까 환자분이 생각하는 아픈 게 5라면은 뻐근한 거에 불편한 정도가 2인지 1인지로 구분해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약하게 아픈 거가 뻐근한 거로 나타난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전체적인 관리에 좋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를 굳이 분리하면은 뻐근한 걸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 약하게 협착증은 진행할 때 그렇게 많이 안 아프거든요. 약간의 뻐근한 느낌들이 뭉쳐서 결국 장기적인 퇴행성 변화를 불러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하게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젊었을 때는 보다 젊으셨을 때는 5, 60대는 약간도 안 아프게 뻐근도 안 하게 관리하셔야지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다고 해서 막 쓰시는 생활 습관들이 결국 허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뻐근한 일이 안 생기도록 환자분이 생활 습관을 잘 정리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성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쿠팡에 목, 허리, 견인 의료기기가 있던데 사용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통증 완화에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견인 치료를 하니까 통증 완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걸 당기는 순간만 통증이 완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런 치료는 당기는 효과가 사라졌을 때는
원래 자기 몸의 밸런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당기고 있는 순간들에 잠깐의 통증 완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견인을 하려면은 되게 강하게 좀 아주 공격적인 무서운 방법을 써서 견인을 하거든요. 실제 디스크에 압력이 줄어든 효과는 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몸에 다른 자극을 줘서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효과가 많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증,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면은 이거보다는 뭐 차라리 젊으신 분이시면은 아랫배에 힘주고 걷는 속도 달리기 연습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뭐 코어에 힘줘서 몸을 똑바로, 그러니까 몸을 똑바로 세워야지 목도 똑바로,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서 요추가 똑바로 서야지 허리가 똑바로, 목이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구부정한데 절대로 목을 똑바로 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목이 아프시면 목만 신경을 쓰세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시는데요. 허리가 구부정한데 목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의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은 하체부터 코어부터 강화를 해 주셔야지 목 자세가 곧아지고 곧게 유지가 되고, 목 자세가 곧게 유지가 돼야지 근본적으로 안 아프지, 누워있는 동안 견인을 몇 분 하고 목 원래 자세는 계속 나쁘면은 이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 그냥 뭐 오늘 목이 아파서 알약 한번 먹는 게 예후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견인 치료나 이런 의료기기가 환자분의 장래를 바꾸는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노력을 해보셔야 될지는 여러분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노인분들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많은 소비를 하세요. 안마기, 약, 주사, 건강식품, 이건 다 소비입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은 생활습관과, 죄송하지만 수술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술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고 한 번만 해야 되는 거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면 수술할 필요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더 행복해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을 하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질문들도 많이 주셔서 오늘 주제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이신데요. 재작년부터 엉치 통증에 다리도 저리고 누워도 엉치 통증이 심해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보통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세가 좀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누워서 엉치 통증이 생기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몸을 곧게 못 피신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엉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똑바로 서지를 못하세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똑바로 눕는 거는 똑바로 쓰는 거랑 체중이 안 실렸다 뿐이지 허리의 위치는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똑바로 서시를 못 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허리를 숙이고 걸으면은 젊은 사람도 많이 못 걷거든요. 그럼 재작년부터 누워서 엉치 통증이 생기셨으면은 최소 재작년보다 더 전부터 허리가 굽어져서 보행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고, 이미 보행 속도나 보행 거리가 많이 느려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2년 정도 되셨으니까. 심한 게 2년. 원래 처음부터 누워서 아프지 않거든요. 제대로 허리 못 펴고 허리 좀 숙여지다가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누우면 아프거든요. 그럼 이 최소 2년 정도 동안은 어르신이 허리 문제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노화를 겪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늙어버리셨어요. 노화, 심폐지구력 저하, 근력 저하, 우울감, 뭐 그런 것들이 2년 동안 이미 진행해 버리셨을 가능성이 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왜 감압술을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허리 협착증 치료에서 대부분 협착증인데, 협착증 치료는 정설은 감압을 해도 되고 유압을 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사가 선택할 수 있다가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압술을 잘 하시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심한데 감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압을 잘 하시는,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꼭
선생님이랑 꼭 열어서 하고 내시경을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왜냐하면 허리에 나사못을 박아버리면 수술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 수술 자체가 노화를 촉진하면서 허리 자체에 구조적인 어느 정도 불리함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어서 수술을 하든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시든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내가 허리 때문에 추세적으로 몸이 늙는 것 같다면, 그리고 또 정밀 검사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수술 안 하고 두면은 언젠간 환자분이 살아있는 동안 못 걷게 되는 날이 오실 것 같다는 거를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의 협착이 있으시면은 최대한 빨리 조기에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셔서 보행을 몸이 덜 늙은 상태로 지내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수술이 몸을 젊게 해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조금 늙었을 때 치료하시면은 조금 늙은 상태에서 그때부터 자연적인 노화를 가는데요. 이렇게 어르신처럼 한 2년 됐다고 그러죠. 2년 됐으면 꽤 많이 늙으셨을 거거든요. 자연적인 노화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흔히 하는 말로 똥오줌 못 가를 때까지 참고 나면은 확 늙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약간 올라가서 또 노화를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내 여생을 젊은 상태로 사시는 게 좋겠죠. 늙은 상태로 살면은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해야 될 치료라면, 유압술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구조적인 불리함과 수술 자체가 노화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수술해야 할 만한 상태라면은, 예상이 된다면은 감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랑 설정해 보시는 게 환자분이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후에 영향을 미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PD님이 시간이 되시면 끊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 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하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척추 MRI 찍은데 척추뼈 가운데 지방종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말씀을 하진 않고 정확한 건 째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놔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인 그에 확실하다면 당연히 째봐오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다면은 지방종일 가능성이 있는데 나쁜 거일 가능성도 MRI 소견상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심각한 질환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위해가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작은 확률에도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하셨는지 가족분들이랑 같이 한번 가셔서 진료 보셨던 선생님이랑 좀 대화를 좀 깊게 나눠 보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이면 어떤 거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지 선생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냥 두실지 아니면은 어째서 조직 검사를 해보실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 주제로 한 번 정도 더 어르신들이 통증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